한평생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하던 한 프랑스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보고서, 속 그래프와 도표를 믿었고 산업은 숫자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어느 날 세계 해양 산업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엔 뜻밖에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직접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단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계가 주목한 한국 조선업의 진짜 힘, 그 눈으로 직접 보고 감탄한 한 분석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한 해양물류 전문기관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장 마르셀 듀랑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선박 수요 예측과 조선 시장 동향 분석이죠. 거창하게 들리지만 결국 숫자와 데이터 사이를 오가는 책상 물림입니다. 세계 조선 수주 점유율을 보았을 때 2년 전부터 조선업계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예컨대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선 거의 독점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기술 강국이라던 독일이나 일본은 뒤처졌고 저가 수주로 밀어붙이던 중국도 수치만큼의 신뢰는 얻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조선업 강국은 이미 한참 전에 주저앉았고요. 왜 하필 한국이지? 이건 단순한 경쟁력이나 가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국제해양산업전이 부산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회사에도 출장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동료들은 다들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한국까지? 그런 건 자료만 보면 되지 않나?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선 흐름의 중심에는 통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유럽 조선업계 보고서 하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2023년 세계 고부가 선박 수주량 한국 1위, 점유율 61.7%. 그 수치를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물음표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저 나라 사람들은 대체 배를 어떻게 만드는 걸까? 그리고 그렇게 저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치의 진짜 의미를 확인하러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기준선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규모였습니다. 공항도 항만도 도시 전체가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 숨쉬는 느낌이었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자마자 곧장 부산국제해양산업전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회는 마치 공항 하나를 그대로 옮겨온 듯 복잡하고 정밀하게 구성돼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해운사와 기자재 업체들이 전시 부스를 차려놓고 있었지만 유독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린 쪽은 한국 조선 3사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저는 그중 현대중공업 부스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곡면 스크린에는 선박 조립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두었고 그 옆에서는 자율운항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선박 모델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담당한 젊은 기술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숫자만 봤지만 오늘은 실물을 보고 싶었어요. 그 기술자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보셔야 해요. 저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니니까요. 처음엔 그냥 마케팅 멘트겠지 싶었는데 이후 전시 부스를 하나하나 돌며 그 말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LNG 운반선 내부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 실물 모형, 선박 추진체에 적용된 초저온 연료 분사 시스템, 현장 인력의 실제 영상 작업 일지까지. 이 사람들은 기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줬죠. 한참을 돌아보고 난 뒤 저는 전시관 뒤편의 소규모 부스에서 한 중견 부품 회사의 엔지니어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조선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비결이 뭘까요? 그는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현장 사람들이요. 기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답이 제 뒷덜미를 쳤습니다. 늘 데이터와 공정 흐름만 분석하던 저에게는 그 문장이 새삼스럽고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전시장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핵심은 기술력과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가 가야 할 길, 사람을 실어야 할 목적지까지도 고려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시회만 보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실제 조선소를 봐야겠다. 그 현장에 발을 디뎌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울산은 아침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단조로웠지만 제가 향하는 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1야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분주한 조선 현장 중 하나죠. 입구를 지나자마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선박 블록들이 마치 도시의 건물처럼 세워져 있었고 수많은 인부들이 일정한 동선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자동화된 흐름일 거라 짐작했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기계가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았죠. 현장 안내를 맡은 직원 최정훈 과장은 제게 용접구역부터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안전모를 쓴 채 이동한 첫 구역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정확히 0.1mm의 오차도 없이 레이저 가이드 아래로 용접이 이뤄지고 있었고 작업자는 그 레이저보다 더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저런 정밀함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유지됩니까? 제가 묻자 최정훈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장에선 감각이 몸의 배면 기계보다 빠르다고 해요. 그 순간 전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건 숙련자의 손끝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국 조선소엔 그런 손끝이 수천 개 있다는 것. 다음으로 간 곳은 블록 조립구역이었습니다. 건물 10층 높이의 블록이 거대한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고 그 아래선 4명의 작업자가 손짓 하나로 방향을 조정하고 있었죠.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예전엔 실제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4사람이 일시에 오차 안에 맞추는 게 일상입니다. 조립이 끝나면 바로 디지털 계측 장비로 정렬이 확인되었고 그 수치는 화면에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명의 작업자가 크레인 소음을 뚫고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분이세요? 조선소 처음 보시나 보네요. 예.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분석만 하다가 처음으로 실제를 보게 됐네요. 그 작업자는 빙그레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석으로는 다 못 보실걸요. 여긴 철로 만든 배가 아니라 손으로 만든 믿음을 싣는 곳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움찔했습니다. 기술은 수치로 측정할 수 있지만 신뢰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현장을 빠져나올 즈음 저는 멀리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한 줄로 퇴근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 위에 떨어진 쇳가루, 땀으로 젖은 작업복, 하지만 모두의 발걸음은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정리했던 유럽 조선업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메모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의 조선소엔 계산에 없는 변수들이 있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한국에서 며칠을 보낸 뒤 저는 다시 분석가의 본능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의 기술은 확실히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이란 건 결국 수주가 있어야 움직이는 산업이죠. 공장과 도크는 아름답지만 수요가 없다면 그건 멈춘 철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2020년부터 2022년의 수주 공백을 견뎠을까? 그건 유럽의 많은 조선업체들이 무너졌던 시기였습니다. 자료부터 살펴봤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대형 선박 발주는 뚝 끊겼고 해운업계도 선체 교체 대신 기존 선박 연장을 선택했죠. 그 시기 일본의 조선소 2곳은 폐쇄를 결정했고 중국의 민영 조선소 일부는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셋 모두 버텼습니다. 아니, 심지어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연구개발본부 관계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때 왜 구조조정이나 축소를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주가 없다고 기술을 멈추면 다음 사이클에서 우리가 없어집니다. 우린 늘 다음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 말이 마음속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위기를 단기 손익이 아니라 미래의 생존으로 본 겁니다. 심지어 그 시기 정부와 업계는 공동투자로 스마트야드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화했습니다. 조선소 안에 무인 자동화 라인, 디지털 시뮬레이션 시스템,
친환경 선박 연구 시설이 세워졌고 중소부품 기업에도 이 기술이 흘러가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더군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울산 조선소 직원 일부는 일감이 줄어들었지만 휴업 대신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용접기 대신 태블릿을 들고 AI 기반 선박 조립 시뮬레이션을 배우고 기술직 출신 직원들이 디지털 전환 태스크포스로 전환 배치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유럽이라면 수주가 끊긴 순간 계약직부터 정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지켰고 그 사람들은 기술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2023년 다시 선박 발주가 터지자 세계 해운사들이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은 돌아올 수 있어도 사람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작성 대신 조용히 노트를 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조선업은 멈춘 적이 없다. 그들은 다음 항해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다. 조선소 현장을 돌고 위기를 견디는 태도까지 지켜본 뒤 제 머릿속엔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해운사들은 왜 이토록 한국산 선박을 신뢰하는 걸까? 경쟁국도 많고 값은 싸지 않은데 말이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부산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해운사 지점을 찾았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의 선박을 다수 보유한 유럽계 해운사였죠. 응대해준 실무 책임자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선박을 택한 이유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품질로 정해진 기능을 그대로 내놓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게 뭐 그리 대단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일정이 밀리거나 마지막에 스펙이 바뀌거나 시운전 때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그 모든 게 계약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선업계에서 정해진 일정 안에 배를 완성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 조선소는 선박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주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설계 도면을 고객사와 공유하고 선박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시뮬레이션까지 제공합니다. 한 해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배를 파는 게 아니라 운항 전 과정을 설계해주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 하나.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프리벤션 시스템. 배가 고장나고 나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고장날 부분을 미리 분석해 예방 정비 주기까지 제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를 전제로 한 산업 문화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을 발주할 때 첫 선택지는 늘 한국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 한국.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저온 화물선, 친환경 연료 기반 선박 모두 마찬가지. 중국은 숫자에서만 근접해 있지만 실제 시장 신뢰도에선 한국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배를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나라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대형 화면으로 설계를 체크하는 젊은 기사들이 있었고 관리부서에선 늦은 밤까지 출항 전 최종 점검을 하는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넘어 고객의 시간을, 선원의 안전을, 그리고 자국의 명예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가 수주 1위인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약속을 가장 먼저 지키기 때문이었다. 출장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울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도쿠도 설비동도 아닌 선박 출항 구역이었습니다. 며칠 전 진수식을 마친 LNG 운반선이 드디어 바다로 나가는 날이었죠. 그 광경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만든 배가 어떻게 떠나는지를. 멀리서부터 배가 서서히 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미터 길이의 선체가 바닷물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자 항만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대신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죠. 현장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배가 오늘 출항하면 다음부턴 고객이 책임져야죠.
근데 이상하게 항상 이 순간이 제일 긴장돼요. 저는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신뢰를 함께 실어보는 것이니까요. 설계자, 용접공, 전기기술자, 품질 관리자, 해양 엔지니어까지. 이 배에는 수천 명의 시간과 손이 들어갔습니다. 출항을 지켜보는 동안 여러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용접봉 앞에서 단 한 줄의 라인에 집중하던 중년 기술자, 자재 창고에서 부품 하나를 끝까지 점검하던 막내 기사, 업무가 끝난 뒤에도 기계 옆에서 혼자 테스트를 반복하던 청년.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 저 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장 첫날, 저는 이런 질문을 갖고 한국에 왔습니다. 왜 세계는 한국에서 배를 살까? 지금은 그 질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건 단순히 기술 수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계약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문제를 미리 막고 무엇보다 함께 만든다는 의식을 포기하지 않는 산업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손, 설계를 완성하는 눈,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어깨. 그 수많은 일상이 쌓여 지금의 한국 조선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배를 본다는 건 숫자였습니다. 톤수, 속도, 수주량, 연비. 그런데 한국에서 배를 본다는 건 사람을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다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조선 산업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조선은 철로 된 산업이 아닙니다. 신뢰로 쌓인 집단 예술입니다. 한국은 그걸 세계에서 가장 잘 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십 년간 산업을 분석해온 분석가였지만 한국에서 그는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용접봉 끝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도크 위에서 그는 철보다 단단한 마음과 기술을 마주했죠.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인 이유는 단지 성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약속을 지키는 손, 신뢰를 잃지 않는 태도, 그리고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자부심이 되었길 바라며 자, 오늘 사연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국뽕숭아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